안녕하십니까. 사실과 자유 이승만 TV입니다. 오늘은 우리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50년 동안이나 식민 통치를 받은 타이완이 반일 감정이 옅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망국의 길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타이완이 일본 치하로 편입되게 된 것은 일청전쟁의 결과로 맺어진 1895년의 시모노세키 조약에 따른 것입니다. 타이완은 일본이 직접 군사적으로 침략해 점령한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패배한 청조로부터 배상 형식으로 활약받은 것입니다. 과거 명청 교체기에 청조에 의해 강제 복속된 역사가 있는 타이완인들은 대륙에 대한 귀속감이 옅은 상태에서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또다시 버림받았다는 감정이 강합니다. 50년 동안 일본 통치를 받은 타이완인들의 정체성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시모노세키 조약 5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본 조약의 상호 비준이 이루어진 뒤 2년 내에 일본은 타이완에서 거주하기를 원치 않는 이들이 재산을 처분하고 섬에서 퇴거할 수 있도록 한다. 시한 내에 이주하지 않는 이들은 일본 시민으로 간주한다. 외교 실패로 1905년 을사보호조약을 거쳐 1910년 한일합병으로 망국의 길로 들어선 조선과 타이완은 아예 출발점이 다릅니다. 조선은 고종의 무능으로 국권을 내준 것이고 타이완은 청조가 자국 영토라는 관념조차 희박한 변방의 섬을 패전의 대가로 일본에 할양한 것입니다. 이 같은 배경으로 인해 타이완에서는 일본 통치 시대를 통상적으로 일치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시대를 지칭하는 용어는 정파에 따라 다릅니다. 대륙의 정통성이 있다고 믿으며 항일 투쟁을 내세워야 하는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은 일본이 무력으로 점거했다는 의미의 일거시대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극단적으로 타이완 독립을 주장하며 민남어를 사용하는 이들은 일본시대란 용어를 선호합니다. 총 한 방 쏘지 않고 국권을 빼앗긴 조선의 일본 통치 시기를 일제강점기란 용어로 포장하는 한국과는 달리 객관적인 역사 서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일제강점기란 용어는 해방을 맞이한 1945년 이후는 미제국주의가 강점한 역사라는 비뚤어진 사관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타이완은 예로부터 네덜란드와 스페인, 청조 등 외래 세력의 지배를 받아왔으며 폴리네시아 인종으로 추정되는 다양한 원주민과 이주해온 한족이 혼재하는 곳이었습니다. 국가보다는 족군의 개념이 강했으며 지배 세력은 이방인일 뿐이었습니다. 문자로 기록된 타이완의 역사는 대항해 시대부터입니다. 1624년부터 1662년까지의 타이완 역사는 네덜란드와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다고 해서 하서시기라고 합니다. 네덜란드는 동인도 회사와 함께 1624년부터 1662년까지 38년 동안 타이완 남부와 서부를 통치했고 스페인은 필리핀 총독부령으로 타이완 북부를 1626년부터 1642년까지 16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네덜란드와 스페인의 통치 기간이 겹칩니다. 결국 식민지 쟁탈전에서 보다 적극적인 네덜란드가 스페인을 몰아내고 타이완 전체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명청 교체기에 반청 복명 운동을 벌인 정성공이 본토에서 밀려나 타이완에 상륙해 네덜란드를 몰아냅니다. 명조를 다시 세운다는 명분으로 청조의 저항에 남명 왕조에 의해 연평왕으로 봉해진 정성공은 타이완을 1662년부터 1683년까지 21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를 명정시대라고 합니다. 정성공의 타이완 정권은 강희제의 결국 공략돼 청조에 복속됩니다. 청조의 타이완 통치 기간은 1638년부터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일본에 할양되기까지 212년 동안 지속됩니다. 타이완 역사에서 100년을 넘긴 유일한 통치 기간인데 이를 청치시기라고 합니다. 1895년 5월 29일 일본은 시모노세키 조약에 따라 타이완 접수 임무를 맡은 3만여 병력의 근위사단을 북부 신베이시 부근에 상륙시킵니다. 이때 청조를 옹호하던 전 타이완 순무 탕징송과 흑기군을 이끌던 류용푸 등은 정규군 3만 3천과 민병 10만을 이끌고 일본에 강력하게 저항합니다. 이 과정에서 탕징송 등은 청의 묵인하에 150일 동안 지속된 타이완 민주국을 수립합니다. 일본군을 몰아낸 뒤 청에 다시 귀속한다는 계산이었습니다. 타이완 민주국 초대 총통과 제2대 총통이 된 탕징송과 류용푸가 대륙으로 도주하는 바람에 공화정은 단명하지만
1895년 을미년의 전쟁은 6개월 동안 계속되고 일본군은 164명이 전사하고 515명이 부상합니다. 또 전염병으로 인한 일본군의 인명피해는 4,600명에 달했습니다. 타이완인들의 인명피해는 정확한 집계는 어렵지만 최소한 1만 4천 이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타이완의 초대 일본 총독 가바야마 스케노리는 1895년 11월 18일 전쟁은 종식됐다고 도쿄 대본영에 보고했지만 타이완인들의 산발적인 무장투쟁은 그 이후로도 20년 동안 계속됩니다. 일본의 타이완 통치는 여러 단계를 거쳐 진화하는데 현지인의 저항이 가장 격렬했던 것은 1895년의 을미전쟁과 이로부터 20년 뒤 발생한 일치시기 최대 규모의 항일 무장봉기 시라이안 사건입니다. 1915년 타이완 남부 타이난현 위징현에서 발생한 시라이안 사건은 봉기 과정에서 종교적 색채가 가미돼 흔히 타이완판 의화단 사건이라고도 불립니다. 시라이안은 도교의 신 오복 왕야를 모시는 사찰로 이 사건의 주모자인 위칭팡과 로진, 장등 등이 봉기를 모의한 장소입니다. 위칭팡은 묵시록적 토착신앙을 이용해 의화단 사건에서처럼 총칼이 피해간다는 부적을 판매하는 한편 신통력으로 베이징의 원세계를 움직여 일본 총독부를 협공한다는 소문을 유포합니다. 총독부는 유언비어의 진원인 타이난 일대 근거지를 급습하게 되고 위칭팡 일당은 산악지역으로 도주합니다. 위칭팡은 일본군이 본격적인 토벌 작전에 나서자 1915년 7월 6일 명조를 계승한다는 신앙에 따라 대명자비국을 선포하고 거병합니다. 일본 관원과 가족들을 살해하는 것을 시작으로 일어나 1200명 규모로 불어난 위칭팡의 기이군은 타이난 차오바니엔 부근의 후토우산에 보루를 건설하고 일본군과 대치합니다. 일본군은 이 산을 포위한 채 항복 권유와 함께 토벌전을 벌입니다. 당시 일본군은 항복한 이들은 물론이고 주변 마을 주민들을 초토화하는 청양작전을 벌여 대규모 학살을 자행합니다. 일본군은 주민들에게 인구를 파악하기 위해서라며 공공장소에 소집하라고 한 뒤 기관총을 난사하거나 자의적으로 신장이나 나이 기준을 정해 주민들을 살해합니다. 위칭팡은 결국 1915년 8월 하순에 체포되고 그가 이끌던 군대도 식량과 탄약이 떨어져 산에서 내려와 항복합니다. 현대에 들어서는 타이난 위징 일대에서 수많은 유골이 발굴됩니다. 타이난 신화 제1공동묘지 부근에서는 3,000구 이상의 문현고 유골이 발견됐고 이외의 지역에서도 수십 수백 단위의 집단 유골이 발견되는데 정확한 인명피해는 집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총독부 집계에 따르면 위칭팡의 기이군이 무너진 뒤 체포된 이는 1957명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타이난에 개설된 임시법정에서 915명이 사형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후 1915년 11월 10일 안도 마사요시 총독은 다이쇼 천황 즉위를 위해 사형수 가운데 135명에 대해서만 형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무기징역으로 감형합니다. 시라이안 사건을 계기로 총독부는 총칼로부터 무사할 수 있다고 믿는 의화단의 난이 청조에서 발생한 지 10여 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미신을 맹목적으로 믿는 폭동이 타이완에서 일어날 수 있느냐면서 타이완 통치와 교육의 변화를 꾀하게 됩니다. 타이완인들 역시 시라이안 사건 이후 무력으로 일본 통치를 종식시키는 것은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돼 무장투쟁은 수그러들게 됩니다. 시라이안 사건이 발생한 1915년은 일본 통치 기간 중 타이완에서 사망자가 급증한 시기였습니다. 일본군이 현지인들을 학살한 수치는 집계조차 되지 않습니다. 무연고 유골이 현대에 들어와서도 곳곳에서 발굴되고 있는데 사망자 수가 적게는 3,000에서 많게는 1만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을 뿐입니다. 시라이안 사건 100주년이 되던 2015년 타이난시에서는 대규모 위령제가 열렸습니다. 일치시기 가장 격렬한 항일 무장투쟁인 시라이안 사건은 중국사의 의화단 사건, 한국사의 동학난과 무속신앙이 가미됐다는 점과 외세에 진압됐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사합니다. 하지만 타이완인들에게 역사는 지나간 것이며 교훈일 뿐입니다. 타이완의 향토사학자들은 시라이안 사건을 꾸준히 연구하고 새로운 역사를 발굴해내지만 한국에서처럼 과거사의 비극에 대해 정부가 세금으로 유족수당을 지급한다거나 하는 발상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일본이 타이완을 접수한 1895년부터 1915년까지의 기간을 식민 통치를 처음 시작했다고 해서 시정 시기라고 합니다. 이 시기는 무방침주의라고 할 만큼 별다른 정책이 없었고 강력한 경찰력으로 현지인을 억눌렀습니다. 타이완 전역에서 항일 무장투쟁이 일어난 가운데 총독부 관리들의 부패도 심각해 3년 동안 총독이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초대 총독 가바야마 스케노리, 2대 가츠라타로에 이어 3대 노기 마레스케 등 무관 출신 총독들이 식민통치 초기에 곤욕을 치렀습니다. 현지인의 무장투쟁 대응과 전염병으로 인한 인명피해다 재정 지출도 상당했습니다. 1896년 타이완의 재정 수입은 700만 엔 이하였지만 지출은 2,300만 엔으로 3배를 웃돌았습니다. 타이완 통치 초기에 청결을 중시하고 예의를 차린다는 일본인들도 너무 더운 타이완의 기온에 우통을 벗고 다녔습니다. 총독부 관리도 부패에 약탈을 저질렀고 오지나 다름없는 타이완에 파견된 일본군의 군기도 엉망이었습니다. 이 같은 일본의 통치에 대해 타이완인들의 반감도 상당했습니다. 타이완 통치를 가장 힘들어한 총독은 노기 마레스케였습니다. 항일 무장투쟁의 극심에 본국에 매년 1,200만 엔의 군비 보조를 요청했습니다. 당시 노기는 어릿광대가 야생마를 다루는 것처럼 말 등에 올라타지도 못한 채 발굽에 차일 것 같은 형국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타이완을 내각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가 알라스카를 미국에 판 것처럼 1,500만 프랑을 받고 프랑스에 팔아버리자고 했으니 이를 타이완 내각론이라고 합니다. 이때 총리 대신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는 노기 마레스케를 경질하고 그 자리에 4대 총독으로 1898년에 고다마 겐타로를 임명합니다. 고다마는 노기 마레스케와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타이완에 지금까지 투자한 것을 보더라도 타이완은 매각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타이완은 군사적으로 상당한 가치가 있는 일본 남부의 방어선이며 앞으로 잘 경영하면 서구 열강에 일본도 식민 통치 능력이 있음을 과시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고다마를 성공적으로 보좌해 타이완을 안정시킨 인물은 민정장관 고토 신페이였습니다. 고토 신페이는 강원 양면책으로 시정 시기에서 벗어나는 토대를 마련합니다. 의학자인 고토 신페이는 생물학 원칙을 내세워 특별 통치주의를 주창합니다. 당시 그가 든 예시는 광어와 감성돔 비교론입니다. 광어의 눈은 한편에 몰려있고 감성돔은 양쪽에 있다. 눈의 위치는 타고난 것이어서 광어에게 감성돔이 되라고 할 수 없다면서 일본인과 타이완인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급하게 타이완인들을 동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니 점진적으로 일본과 닮도록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고토는 타이완에 맞는 통치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타이완 현지 조사를 실시합니다. 토지, 인구, 임야, 혼인, 재산 관습을 연구해 법령을 정비했습니다. 토지 조사를 통해서는 지조 수입을 연 86만 엔에서 300만 엔 수준으로 올렸고 전매 수입 제도를 수립해 500만 엔의 재정을 확보했습니다. 전매 품목은 소금, 장로의 아편이었습니다. 엄밀히 말해 비도덕적이지만 아편 전매를 국가가 독점해 재정 수입을 늘리고 민간에 만연한 아편에 대해 일정 정도의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는 발상이었습니다. 총독부의 재정을 정비하는 한편으로 고토 신페이는 경찰력을 동원한 강력한 치안을 유지했습니다. 경찰력에다 청조시대부터 존재했던 주민 간의 상호 감시제도 보갑제와 민병 조직인 장정단을 연계했습니다. 일본 경찰이 얼마나 위압적이었던지 타이완인들은 경찰을 대인으로 불렀습니다.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말을 안 들으면 순사가 잡아간다고도 했습니다. 고토 신페이는 비도 형벌령도 제정해 무장투쟁 세력에 대해 무자비한 탄압을 가했습니다. 그가 재직했던 1898년부터 1902년까지 3년 동안 총독부는 11,950명을 사살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차별도 심했습니다. 교사나 경찰관의 경우 동시에 임용해도 일본인이 타이완인들보다 임금이 60% 높았습니다. 또 일본 관원들은 현지인에 대해 청조의 노예라는 의미의 창고라 또는 바가야로라고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이후 1910년대부터 일본 통치의 필요에 따라서이기는 하지만
타이완에는 대규모 사회 간접 자본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공공위생과 농공업, 교육 등 다방면에서 근대화가 진행됐습니다. 이 시기에 총독부는 여성의 전적과 남성의 변발을 철폐했습니다. 전적 폐지는 강제, 변발 철폐는 권장이었는데 타이완인들은 이에 대해 순응했습니다. 특히 전적은 여성의 발을 기형으로 만드는 억압적인 악습이고 변발도 위생상 좋지 않다는 총독부의 권유를 수용한 것입니다. 1895년 조선의 김홍집 내각이 단발령을 내렸을 때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면서 유생들이 이에 반발하고 의병까지 일으켰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이 같은 근대화는 많은 타이완인들이 일치시대의 명과 암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토대가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현재 타이완의 교과서에도 실려있는 수리공정의 아버지 핫다 요이치입니다. 핫다 요이치는 1910년 동경제대 토목과를 졸업하고 타이완으로 건너가 총독부의 기사로 일하면서 황량했던 타이완 남부를 옥토로 바꾼 인물입니다. 가남 저수지와 우산토우댐, 타이베이 하수도, 까오슝항을 건설했습니다. 특히 가남 저수지와 우산토우댐은 당시 아시아 최대의 수리사업으로 가남평원을 비옥하게 만들어 타이완인들의 식량 자급자족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평생을 타이완 농업에 바친 핫다는 지금까지도 일본 타이완 우호의 상징으로 남아있습니다. 또 1918년 7대 총독으로 부임한 아카시 모토지로 역시 타이완에 상당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카시는 당시 테라우치 내각을 설득해 타이완의 수력 발전에 씨앗을 심었습니다. 현재 타이완의 유명 관광지인 일월담도 그가 조성한 수력 발전용 댐으로 생겨난 인공호수입니다. 아카시는 이 밖에도 타이완 교육령을 제정했습니다. 타이베이와 타이난 사범학교 등 많은 학교들을 설립했습니다. 그의 사후 창설된 국립타이완대학의 전신인 타이베이 제국대학도 타이완 교육령에 따른 것입니다. 그는 타이완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겨 중화권의 유명 가수 덕리쥐이 잠들어 있는 북부 산제시항의 기독교도 묘원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핫다 요이치와 아카시 모토지로와 비슷한 사례는 조선의 일제시대에도 있었습니다. 대구 비슬산 계곡에 물을 가두는 토목공사를 진행해 수성못을 조성한 미즈사키 린따로입니다. 타이완의 핫다 요이치 기념관에 그의 기일이 되면 마잉주, 차잉원 등 역대 총통들이 참석해 공로를 기리는 것처럼 대구 두산동에 있는 미즈사키 린따로의 묘역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만 해도 한일 양국의 인사들이 조촐하게나마 그를 기리는 행사를 치렀습니다. 일본은 타이완을 줄곧 남양으로 나아가는 기지로 여겼고 경찰 정치로 사회를 통제했습니다. 타이완인들은 대체로 일본인에 대해 교육 수준이 낮았으며 불평등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다소나마 변화가 발생한 계기는 일본의 다이쇼 데모크라시 시기였습니다. 범벌 정치와 관료 정치에서 정당 의회 정치로 일시적으로 전환한 다이쇼 시대에는 식민 통치가 상당히 유화적으로 변모했습니다. 타이완에서도 일본식의 정치 사회 운동이 일어났고 더 많은 타이완인들이 만주국이나 일본 본토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1919년에는 덴 겐치로가 최초의 문관 총독으로 타이완에 파견됩니다. 그는 내지 연장주의에 바탕을 둔 동화 정책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타이완인들을 완전히 일본의 식민으로 만들어 충성하게 하고 국가에 대한 의무감을 갖도록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1915년부터 일중전쟁이 시작된 1937년까지는 동화 시기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한편 총독부 평의를 만들었습니다. 또 태형을 철폐하고 일본 대만 공학제도와 혼인법을 제정했습니다. 일본어를 장려했으며 이 시기에는 철로와 전염병 예방, 수도만 관할한다는 내정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1937년부터는 전쟁 수행을 위해 전면적인 황민화 정책을 실시합니다. 전운이 짙었던 1936년에는 다시 무관 총독을 임명합니다. 이 시기에 창씨개명과 언어 동화 정책이 더욱 강도 높게 실시됐고 국민정신총동원과 황민봉공운동이 실시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타이완의 원주민인 고사족은 남양에서 일본군으로 참가한 반면 한족은 중국에서 항일전에 가담했습니다. 일본 통치 시대를 산 타이완인들의 정체성 혼란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황민화 운동의 분위기 속에서 일본은 일본어와 기모노,
일본식 주택을 강요했습니다. 또 타이완 민간 신앙과 조상의 위패를 태우도록 하고 신도를 믿도록 합니다. 태평양 전쟁이 다급해지자 1942년에는 육군 특별지원병제를 실시했고 원주민으로 구성된 고사정신보국대를 만들었습니다. 1943년에는 해군 특별지원병제, 1945년은 징병제를 전면 실시합니다. 태평양 전쟁 막바지의 징병제로 타이완에서는 청년들의 사상자가 많았고 경제도 치명적 타격을 받는데 1944년 이후 연합군의 공습도 25차례에 걸쳐 이뤄졌습니다. 이때 농공업 생산량은 최저치를 기록해 농업은 1937년에 49%, 공업은 33%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1945년 전쟁이 끝나고 일본이 물러갔지만 타이완인들의 순환은 계속됩니다. 일제시기 말기에 일본이 추진한 황민화 정책으로 중국적 색채가 옅어지자 다시 타이완을 통치한 국민당 정권의 천인은 타이완인들을 일본의 노예 교육을 받은 열등 국민으로 취급합니다. 이로 인해 타이완 본성인과 전후에 타이완에 온 대륙인들 사이에는 종족주의적 벽이 생기게 됩니다. 게다가 1947년에는 담배 노점상에 대한 국민당 정부의 무리한 단속이 소요 사태로 비화한 타이완 현대사의 비극 2.28 사태가 발생합니다. 국민당은 1949년이 되자 대륙에서 패퇴해 타이완에 상륙하는데 많은 타이완인들은 이들이 일본보다 나을 게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행했던 말이 개가 물러가니 돼지가 왔다는 문구였습니다. 이후 장개석의 국민당 정권은 타이완에서의 일본 문화 잔재를 추방한다면서 일본 서적과 음악의 수입을 금지하는 극단적인 반일 노선을 취합니다. 여기에는 일본이 중국과 수교해 타이완을 국제적으로 고립되게 한 데 대한 반발의 측면도 있었습니다. 타이완은 일중 수교가 있었던 1972년 이듬해부터 1984년까지 12년 동안 일본 영화 수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국민당은 타이완에서 중국 지향의 민족교육을 실시하고 일본 식민 통치에 부정적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또 타이완의 항일을 중국 대륙에서의 항일과 역사적으로 연계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즉 일본의 타이완 통치를 대륙 침략 역사와 동일시하려 시도했지만 그다지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본토 출신이 아닌 본성인 타이완인들은 일치시대 타이완의 상황이 비교적 양호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국민당의 이 같은 일본과는 오히려 타이완인들의 주체성과 종족의식관념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쟁 수행을 위한 황민화의 과정이 조선보다 훨씬 가혹했던 타이완에는 반일 종족주의가 없습니다. 중국으로부터 독립된 개체의 자연스러운 근대화 경험이란 인식이 일제식민지란 관념보다 상대적으로 강하고 일본이 타이완에 남긴 사회 간접 자원과 문화 정책의 영향이 객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타이완이 일본의 식민지였는가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견해가 다르지만 그 지배 양식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식민 역사상 거의 유례가 없는 독특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진 사회